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성호입니다.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가지고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한 1시간 40분가량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현재는 지금 KDI의 산업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사실 그전에는 주로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도 제가 주로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수행했던 연구나 경험들을 주로 토대로 좀 발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한 4개 파트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시프트라는 가벼운 인트로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이것들이 이제 산업 패러다임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사회적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디지털 시프트, 지금까지 제품 중심의 경제이던 것들이 체험 중심의 경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먼저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가장 화두화되는 게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과거의 컴퓨팅 패러다임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과거에도 컴퓨터라는 게 있었고, 지금까지 컴퓨팅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면은 형식지와 암묵지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형식지는 굉장히 잘 디파인이 되는 지식이어가지고 그걸 단순하게 이제 컴퓨터 코드로만 전환을 시키면은 컴퓨터가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빠르게 자동화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간이 이미 굉장히 잘 디파인할 수 있던 그런 지식들만이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해줄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인간의 지식은 상당한 부분은 그 형식지 부분보다는 암묵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딱 설명 못 해주겠는데, 자전거 타기라든지 모국어처럼, 그러니까 모국어는 사실 굳이 문법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는데도 인간이 계속해서 경험을 많이 듣고 많이 쓰면서 점차 이제 그러니까 뇌에서 이제 신경망들이 형성이 되면서 구체로 설명을 못 하겠지만은 그걸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식인데, 이제 컴퓨터한테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교육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와 결과 데이터만 이제 굉장한 많은 양을 집어넣어 주면은 컴퓨터 스스로 그 패턴을 찾아내는 구조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무슨 패턴을 찾아내는 구조는 과거에도 이제 통계학이라는 영역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의 통계학과 최근에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인공지능의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되게들 딥러닝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그림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중간에 막 레이어들이 여러 개 있는 구조인데, 보통 우리가 자연에서 겪는 현상들, 언어라든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경우는 음소에서 시작해서 글자가 되고 단어가 되고 구가 되고 문장이 되고 그게 문단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점점 계층 구조로 확장이 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다른 지금까지 통계학과와 다른 게 인공지능은 이렇게 히든 레이어라는 것들을 여러 개 쌓아줌으로써 일단 그 단계별로 그 추상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음소 단위부터 해서 얘가 스스로 그 패턴들을 찾아가면서 점점 상위의 패턴들로 추상화를 해가면서 궁극적으로 맨 끝에 있는 거와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과정을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해가는데요. 물론 이런 구조 자체는 인간이 설정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학은 사람들이 미리 그 사전 단계에서 학자들이 과거에 쌓은 경험을 가지고 가장 이거 현상을 잘 설명하는 변수가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해서 한 10개, 20개를 선별해서 했다면은, 현재 인공지능은 그냥 몇 천만 개의 데이터를 그냥 수많은 변수를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스스로 그 패턴, 어떤 패턴으로 할 때 가장 잘 듣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서,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언어라든지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한대요. 그런 데이터를 넣어줄 때 이거를 굳이 사람이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을 보면서 일일이 특징을 설정해 주지 않아도 얘가 그 패턴을 좀 학습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쓰였던 분야가
이제 금융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주식 거래, 트레이딩 분야에서는 80년대부터도 뭐 히든 마크업 모델이라고 하는 좀 비교적 이제 단순한 기계학습 모델들이 사용이 되었어 왔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기계학습, 이런 인공지능을 써서 트레이딩을 하는 걸 이제 알고리즘믹 트레이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시타델이라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한번 거기 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지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릭 좀 부탁드릴게요. World wait for the 9:30 opening of the U.S. markets. Inside Citadel's Chicago headquarters, it's eerily quiet. Even though this firm trades more stocks every day tha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컴퓨터 화면에서 Yep, 2 minutes they open, so 미리 we're 프로그램을 about 다 to get going here. 만들어 놓고 Is there any equivalent of 장이 a 시작하면 운영을 bell 하는데. that we're going to hear or see? I have a world clock up there. That's about it. We're just going to hear the air conditioning above us. The equivalent of the NYSE's opening bell is just this. Millions of orders that have been waiting all night for the markets to open are 많은 rapidly 거래를 filled by 컴퓨터 스스로 Citadel's 그 computer 알고리즘에 의해서 programs. 처리를 하게 How do the books 되고요. look, guys? 저 펀트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You can see how 프로그래밍이 quiet it is. The 문제가 phone's 있을 not 때 even ringing. 빨리빨리 Clients are happy with. 순발력 있게 대처를 You know, 하고 if there was ever an issue, 이게 obviously 한 we would spot 회사만 it first, and 알고리즘을 the 만든 phones 게 would 아니라 light 다른 up. 경쟁자들도 We have 계속해서 또 executed 보다 나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21 때문에 million shares already. 실시간으로 Wow, 자기네들의 and we 알고리즘을 are 좋게 not 만들기 even 3 위해서 minutes in. 개선하는 작업들을 Meet the 수행을 합니다. new Wall Street traders. Here, computers like these do the heavy lifting. Citadel's employees with PhDs in applied math, physics, and engineering 네, build and 여기까지만 refine the 보여주세요. computer programs. And the people who manage the trading.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차세대 반도체 공장에 몇 조 원을 투자하는데 이게 향후 몇 년 동안 얼만큼의 수익을 얻을까 그런 걸 판단하지는 못해요. 그런 장기적인 가치 자체를 측정을 못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의 장점은 이제 프리딕션이라 해서요. 실시간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플로어에는 계속해서 매수 주문, 매도 주문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10년 후 가치는 모르더라도 0.1초 후 가치를 빨리 예측해서 0.1초 후에 가격이 크게 점프할 것 같은 그 순간들을 빨리빨리 포착을 해서 빨리 사고 빨리 팔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거죠. 보통 밀리초나 요즘에는 나노초 단위로 그런 트레이딩 액션들이 벌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워낙 빨리 움직이니까 이제 사람은 뭐 들어와서 감히 뭐 샀다 넣었다는 그 주문만 해도 그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알고리즘이 전체 트레이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12년에는 80%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2012년부터는 지금 정부가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이제 규제들을 좀 강화하면서 이 부분이 좀 다소 위축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사실 인베스트먼트 뱅크 섹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실업이 벌어지고 그 실업이 대부분 이런 트레이더들 영역에서 가장 많이들 발생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알고리즘을 장악한 몇 개 회사가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갈 것 같은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차익들이 발생할 때 그 차익을 빨리 포착하는 건데요. 그런 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많은 회사들이 이런 데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그 스프레드 추이를 보면은 점차 감소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다들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가 점점 감소하고 그래서 이런 하이 프리퀀트 트레이딩을 하는 헤지 펀드들의 전체적인 그 이익들을 보니까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분야에 따라서는 부가 굉장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런 회사로는 집중되기도 하지만은 또 경쟁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는 추세도 보이는 것 같고요. 금융 쪽에 가장 먼저 이런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활동이 진행이 됐다면은 또 최근 10년에는 이제 미국 경우에 또 가장 활발하게 인간 전문가를 대체한 영역이 이제 마케팅 영역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전체 디지털 마케팅 시장이 TV 마케팅 시장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부분의 광고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디지털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직접 신문사나 방송사에 전화해서 우리 광고를 어느 지면에다 실어주세요. 그러니까 특정 뭐 신문사까지
지정을 해서 이렇게 사람 일일이 오더를 보냈어야 했다면은 처음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온라인 광고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그 주문이 자동으로 됐고요. 이제는 아예 이제 프로그래마틱 방식이라고 해서 광고주들이 미리 설정을 합니다. 이번 달은 총액 얼마, 어떠한 조건이 발생할 때 광고를 어떠한 채널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라 하면은 디지털 광고는 굉장히 채널이 다양하거든요. 뭐 네이버의 배너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게임들, 모바일 앱에 사이사이 있는 조그만 창들도 다 그것들이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다 알아서 그런 것들을 분배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제는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수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광고 비용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대기업이나 돼야지 뭐 TV 광고, 신문 광고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뭐 동네 카페 뭐 그런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잘 롱테일 광고 마켓을 잘 사용하면은 뭐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도 그 동영상 하나 클릭 좀 해주세요. 아도브라는 회사 아실 텐데요. 포토샵. Everybody on the floor! This is a robbery! Don't move! Get down now! Don't move! Get down and stay down! You move! The money! The money! Open the phone! Mr. Johnson? Eric Johnson? How does she know your name? I don't know. Your mobile app pinged us when you walked in. Looks like you were on our website and thinking about buying a house. You moving out, man? I need my space. You may think you can't afford a new home, but we have some amazing new rates. I could text them to you. Oh, those are fantastic. And Mr. Davis? Yeah, it's me. Did you click on one of our emails about consolidating your student loans? Maybe. Oh, well, we can help you with that too. Hey, what are you doing? This is a robbery, remember? We gotta go! Come on! Can I lock those rates in on the app? Well, of course you can, sugar. Thanks. 네, 꺼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아도브가 이제 크리에이티브들이 많이 쓰는 뭐 포토샵이라든지 그런 툴로 알았었는데 요즘은 아도브가 마케팅 컴퍼니로 더 크게 변신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결국은 다 대부분 광고이기 때문에 사용자들 정보를 토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광고를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마이크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매스 마케팅은 TV나 그런 걸 통해서 다수 사람들한테 똑같은 광고를 보낸다면은 이제는 니치 상품 마켓이라도 이 상품이 가장 유용할 몇백 명, 몇천 명을 굉장히 세부 선별해가지고 뭐 특정 사이트에 방문한 적이 있다든지 그런 걸 토대로 굉장히 셀렉션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발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굉장히 이제 정성적이고 가물하던 마케팅들이 굉장히 많이 해고를 당하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마케팅 팀들이 상당히 이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들로 이미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빅데이터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소위 뭐 온라인, 인터넷 영역에 좀 한정돼 있었는데요. 최근 보면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구글 같은 회사가 자율주행 같은 그런 오프라인 사업에 등장하겠다고 하고 또 GE 같은 회사는 거꾸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현실의 물건을 가상 사이버 상으로 옮겨서 거기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가지고 그 연구 개발 비용을 훨씬 줄인다거나 그 운영을 훨씬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또는 뭐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한다거나 또 인공지능 기술 써서 이제 뭐 아마존 고 같은 걸 점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상 공간에 갇혀 있던 그런 서비스들이 실물 공간으로 확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인공지능보다는 결국 큰 축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지금까지 가상 공간에만 있던 그 IT 기술을 현실 공간으로 확장해 줄 수 있는 그 공간적인 확장의 축이라 볼 수 있고요. 인공지능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형식지에 갇혀 있던 지식 구성을 이제 암묵지라는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런 회사들은 아마존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기술이 좀 강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그런 회사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은 이제 앞으로
뭐 스마트폰을 필두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현실 생활의 정보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훨씬 많은 정보가 가용할 텐데 이 분야는 아직 아무도 장악하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에 나온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그런 서비스가 진짜 사람들이 소위들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정보 가상 공간이나 형식지에 갇혀 있던 정보에서 훨씬 확장되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사물지능이라는 기술이 등장할 때 이게 이제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산업 가치 사슬이라고 하면은 부품 조달, 그다음 그걸 이제 대량 생산하고, 그다음 또 대량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대량으로 다수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과정이 기업들이 쭉 관여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한계는 일단 물건을 팔고 나면은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케팅 서베이라는 것들을 좀 하긴 하는데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서 설문으로 묻는 것들은 사람의 인지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부정확했어요. 그래서 마케팅 서베이들이 사실은 별로 그 신제품 개발하고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었는데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이 계속해서 그 소위 디지털 흔적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특히 인공지능은 이제 암묵지까지 하기 때문에 언어나 뭐 이런 상황 인식이 다 되기 때문에 인간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의 체험 과정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게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물건을 사는 것은 그냥 그건 인풋 단계고 실제로 그걸 써야 되는 거고 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뭐 자아 발전을 한다든지 건강이 더 좋아진다든지 뭐 사용자가 좀 장기적으로 원하는 그 가치까지 얻어지는 그런 과정이 1년으로 쭉 구현이 돼야 되는데 기업이 이런 체험 영역에까지도 관여를 할 수 있게 됐고 이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정보화라는 거는 뭐 ERP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기존의 산업 활동을 보다 효율화하는 방면. 그러니까 효율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점점 고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저쪽 새로 생기는 영역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창출되는 그 사업과 거기에 따르는 고용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고용을 확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좀 애매한데요. 자동차 보험을 하나 사례로 들어드릴게요. 사실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을 일단은 보험회사가 소비자한테 팔고 나면은 그 소비자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구매하고 나면은 이제 뭐 보험이 커버해주니까 좀 과격하게 운전해도 되겠지 하는 소위 그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가 생긴 게 보험 영역인데 이제 사물의 인터넷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사례인데요. 이 동영상 클릭 좀 부탁드릴게요. 이 프로그레시브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험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회사밖에 이 서비스를 못하긴 하는데요. As you might have heard, I love car insurance, like big time. But I have to admit, even I don't like how impersonal it can feel sometimes. I mean, no two drivers are the same. Why should their insurance be? And that's exactly why we created Snapshot. Now you can get the savings you deserve because, hey, you're the one driving. Even better, you can watch and see why you're saving. Snapshot measures 3 simple things. Hard brakes, time of day in which you drive, 이 회사가 운전 행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딱 3개 변수만 씁니다. 그거 좀 주목해 주세요. You can follow your progress day by day. And get this, your Snapshot driver details are updated every morning. You can see how you stack up against other Snapshot drivers, compete with your family for the title of top driver in the household. Bring it on, Grandma! Earn badges for safe driving milestones and get tips on how to drive better and save more. Beyond making car insurance personal, it makes it, dare I say, fun. Over the 30-day period, maybe you'll learn to love car insurance a little more too. Boy, I hope so. It's tough being the only one, you know. 보험,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은 저기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데요. 모든 운전자 중에서 가장 난폭한 20% 정도가 대부분은 손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 위에서 그 위랑 그 아래가 아랫부분만큼의 적분 영역이 그 회사의 이익이고 저 윗부분이 회사의 손실 영역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0-30% 부주의한 운전자들이 나머지 70%한테 버는 이익을 다 까먹어가지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별로 그냥 서로 똔똔대면서 크게 이익이 안 나는 구조였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뭐 소위 인구 통계 정보라고 해서 연령이라든지 성별, 사는 지역 한 몇 개 가지 정보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20대 서울 거주 여성의 평균 사고율이 얼마다에 맞춰서 이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정한 거죠. 뭐 벌점 점수를 쓰긴 하는데 운전은 사실 굉장히 레어 이벤트이기 때문에 과거 그 기록이 상당히 그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무엇보다 실제 사용자의 그 운전 행태를 분석하면은 이게 가장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합친 것보다도 2-3배 이상으로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들한테는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주더라도 할인하고도 이만큼의 이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신 상위 가장 난폭한 운전자 20-30%한테는 할인을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다 경쟁사로 넘어가도록 유도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행태를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페어니스 이슈에서도 굉장히 좀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보험료를 높인다기보다 실제로 운전 행태에 반응해서 그 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가장 페어한 행태고, 그리고 사용자들의 행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입해서 한 달간 일단 이걸 달고 초기 운전료를 산정하고요. 다시 3개월인가 6개월을 더 직정한 거 가지고 최종 운전료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습관이 똑같은 행동을 한 6개월 정도 하면 그게 사람들의 습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안전하게 할수록, 그러니까 급브레이크 안 밟고 급커브 안 할수록 내 보험료가 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사람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면서 또 경쟁자 대비 자사가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사물인터넷에서 나온 데이터, 그러니까 과거처럼 단순히 인구 통계 정보만 쓰는 게 아니라 행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개인 단위로 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커다란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라는 회사도 최근에 하이로드라는 제품을 내놓고 거기는 더 이제 할인을 많이 해서 최대 50%까지도 할인을 하게, 그렇게 굉장히 이제 개인에 따라서 옛날에는 거의 평균으로 가던 금액을 굉장히 차별화되게 하면서도 오히려 더 페어니스에 맞게 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런 체험 위주 그런 영역이 있다면 또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품 중심이던 비즈니스 모델이 서비스 중심으로 한다는,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는 표현들도 아마 한두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뭐 G나 롤스로이스에서 뭐 항공기 엔진을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하는 형태로 했다, 그런 사례로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사실 제조업 서비스화가 가장 먼저 일어난 거는 결국은 IT 분야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IT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IBM이라든지 HP라든지 델이라는 뭐 회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렇게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들이 가장 주도적인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젠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 자체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대부분의 기능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번역 같은 기능, 번역은 상당한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건데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번역을 쓸 수 있는 게 사실상 그 처리를 다 서버단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성능이 좋은 컴퓨터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PC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PC를 쓰긴 쓰는데 옛날에 보통 비즈니스 쪽에서는 2년마다 교체하고 일반 사용자도 5년 이내마다 교체, 빨리 새 컴퓨터 나오면 계속해서 교체를 해주면서 이 교체 주기에 의해서 PC 판매량이 계속 늘어났었는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2011년부터는 전 세계 PC 판매량이 거꾸로 감소합니다. 그 밑에 그래프 보면은. 이 신흥국까지 합쳐서도 이 정도로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옛날에 2년마다 교체하던 거를 3년, 4년, 5년씩으로 교체식을 늘리면서 신규 판매가 줄면서 이제 컴퓨터를 파는 회사들은 굉장히 위축을 당하고, 대신에 이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죠. 컴퓨팅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이제 IT 산업을 장악하게 되는 구조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IT 분야에서 먼저 일어났던 게 이제 그 다음에 자본재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소비재 시장으로 또 확산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비스 모델이 중요해지면은 지금까지 제품을 한번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들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팔게만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이만 팔면 되는 비즈니스였는데 이제는 그냥 제품을 팔고 끝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로 점점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원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용해줘야지 그 이용 시간에 비례해서 광고 수익이 생기는 모델이라 처음부터도 계속해서 롱텀하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펴왔고요. 인터넷에서 비교적 전자상거래 분야는 자기가 뭐 구매 수요가 있을 때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인프리퀀트한 분야였었는데, 그러니까 이 분야조차도 이제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라는 걸 이제 2005년에 처음 등장을 시키고요. 이 서비스가 저 그래프를 보시면 한 2012년부터는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가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영역조차도 이제는 굉장히 멤버십 형태로 장기적으로 그 대부분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매년 리뉴얼하면서 확장하는 구조고요. 이게 보면 재밌는 게 지금 요즘 아마존이 굉장히 힘이 세지면서 미국에서는 오프라인에 있는 거대 공용 유통기업들이 다 하나둘씩 망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월마트조차도 최근 몇 년간은 매출과 이익이 하나도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정체 상태. 그러니까 그나마 감소는 안 해서 다행인데, 그러니까 모든 유통업체들이 다 고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 유통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업체 하나가 코스코인데요. 코스코 비즈니스 모델이 멤버십 제도예요. 매년 몇만 원어치 멤버십을 가입해서 충성적으로 계속해서 리뉴얼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한번 팔고 끝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얼마나 소비자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점점 늙어가는 거에 맞춰서 그런 서비스도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출 수 있느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새롭게 나오는 게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행복이란, 요즘 행복학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미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미는 지금 재미있는데 한참 하고 나면 좀 허무한 거, 게임 같은 거. 의미는 이제 노동같이 지금 하기는 싫은데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지금까지는 이 노동과 놀이가 좀 서로 좀 상반된 구조였다면은 요즘은 서양에서, 그러니까 이건 여가도 그렇고요. 또는 기업도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내 자아가 발전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서비스에서도 일단 재밌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내 단순히 재밌고 끝나버리면 한계가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도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구조까지 가야 되는데요. 일단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이거 약간 좀 오래된 거긴 한데, 그러니까 나이키나 레고 같은 회사가 비교적 그 디지털 기술을 잘 써가지고, 뭐 나이키 같은 경우 러닝 앱이나 뭐 팔찌 차는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거나, 레고도 각종 디지털 기술과 결합을 해가지고 재미도 있으면서 그걸 하면서 뭐 건강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학습이 되거나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 드리려는 건 이제 페이스북 사례인데, 이제 페이스북이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쓰는 회사여가지고 계속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은 계속해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오래 보게 하는지 그걸 굉장히 잘해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계속 보다 보면은 계속해서 재밌는 게 나오다 보니까 막 1시간, 2시간 빠져들어서 하고 나면 좀 약간 허무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좀 약간, 그러니까 일단 몰입도를 높인 데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재미 부분은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하고 나서 굉장히 좀 허탈한 느낌들을 많이 줘서,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다양한 연구, 행복과 연구를 해서 해보니까 페이스북이 굉장히 행복을 유의하게 낮춘다. 그리고 많은 설문조사에서 많은 IT 기업 중에서 가장 인류한테 해가 되는 기업을 하면 페이스북이 항상 1등으로 꼽히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방치하면은 사실 지금도 벌써 스냅챗이나 그런 데 젊은 사람들을 뺏기고 있는데,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뭐 인류학자라든지 사회심리학자들인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미닝풀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했는데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있는 그 행복 연구팀
사례입니다. 네. People are often surprised to learn that we have a large group of researchers here at Facebook with backgrounds in fields like social psychology and communication and anthropology. Our jobs are to understand how Facebook affects people's lives and look for ways 이 to make 사람들이 it better. 인류학을 한다 하더라도 I'm 데이터 Laura 사이언스 Burke. I'm 기반이에요. a 다들 research 보면은. scientist here at Facebook. And 페이스북에 my 있는 background 데이터를 is in 토대로 다 well-being. 분석을 해요. So how our social relationships affect people's feelings of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and loneliness. We run hundreds of interviews every year around the world in people's homes with the help of translators. And we look for large-scale quantitative patterns in the ways that people use Facebook, basically to understand what works well and what we can improve. A lot of people around the world wonder and worry about the effect of social technology on well-being. And that really matters to us at Facebook, too. And so we do a lot to understand the existing scientific research and to conduct more. And what we find is that it's a lot like how you spend your time offline. It really depends on what you're doing online. Passively scrolling through stories about other people is a lot like watching TV. It can be entertaining and enjoyable, but it doesn't have strong social benefits. Instead, it's important to interact one-on-one with people that you care about. So writing a comment on a friend's post or sending each other messages, these are the kinds of actions that can boost well-being. It's a lot like being at a party. You can't just sit in the corner. You need to interact with people that you care about in order to have a meaningful experience. We use this research to better design Facebook to encourage people to interact one-on-one with friends and not just mindlessly scroll through stories. We regularly publish in the top scientific journals, and we collaborate with faculty and grad 네, students. 여기까지 보여주세요. We want as many of the best minds thinking about 글씨가 these 밑에 issues.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잘 보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인트로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거는 단순히 이제 과학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이런 걸 좀 뭐 서비스 R&D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사용자 체험을 그렇다고 단순히 정성적인 평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뭐 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것들도 활용을 하되 또 실제로 그 데이터라는 그러니까 디지털 풋프린트라는 그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는 인공지능들이 다 텍스트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의 텍스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 감성을 정량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성적인 그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새로운 체험들을 만들어보고 그걸 많은 사용자한테 실제로 한번 뿌려보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또 개선할 수 있을지 해서 또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이제 점점 그러니까 단순히 제품이 얼마나 성능이 좋냐를 뛰어넘어서 보다 사용자한테 보다 나은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서비스 R&D 영역은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기술 이공계적 지식, 뭐 컴퓨터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인문사회적 지식까지 요즘 뭐 인문학을 강조하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과거 인문학이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잘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사용자들의 체험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배우시는 그런 인공지능보다는 이게 최근에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서로 결합이 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태라는 거는 어떤 상황 맥락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그 상황을 목표로 하는 행동을 얼마나 또 재밌게 만들어주냐. 그러니까 계단,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더 선호하는데 저렇게 전자피아노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계단 걷는 걸 뭐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만들까. 그러니까 다양한 창의적인 것들을 시도를 계속 해봐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가장 이렇게 실제 사람들의 행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나 통계학에서 과거부터 이제 랜더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전공이신 분들한테는 그 용어가 편할 거고요. 이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나 B라는 대안을 가지고 랜덤하게 뿌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매일 수백만 명이 접속하면은 한 50%한테는 랜덤하게 A라는 컨텐츠를 보여줘보고 B한테는 B라는 그러니까 나머지 50%한테는 B라는 컨텐츠를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B라는 컨텐츠가 반응이 좋으면 다시 B라는 컨텐츠를 좀 다시 개량을 해가지고 또 실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합니다. 보통 한 주에 한 번씩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은 한 1년 50주가 지나게 되면은 처음 나왔던 서비스보다 굉장히 다른 서비스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뭐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처음 서비스 내놨을 때는 굉장히 형편없는 서비스였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할 때 사용자들이 제일 잘 반응하나를 1년 내내 꾸준히 계속해서 실험을 하다 보면은 보통 과거에 오프라인 회사들이 한 3, 4년 걸려서 변화하던 그 제품 서비스가 한 1년 정도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A/B 테스트가 가장 이미 이제 온라인 기업에서는 완전히 보편화됐고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뭐 새로운 기능을 낼 때 그냥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A/B 테스트라는 걸 해봐서 그 일부 실험자 그룹한테 조용히 하는 거죠. 일부한테 랜덤하게 A라는 B 기능을 서로 넣어주면서 어떤 게 더 반응이 좋은지를 봐가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인터넷 회사에서는 굉장히 이제 보편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서비스 경우는 함부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임의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측정하는 또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걸 또 설명해드리려면 좀 약간 어렵긴 한데, 혹시 구글 플루 트렌드란 말 들어보셨나요? 2009년에 나온 건데, 옛날에는 독감이 발생하면은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그 독감이 발생하는 그 미국 전역의 정보를 모으는데 한 열흘 정도가 걸려서 한 거의 2주? 그걸 파악하고 나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미 독감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서 그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던 건데, 구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미국 전역에서 검색어 쿼리를 한 5천만 개의 캐테고리로 분류하는데요. 그 5천만 개의 단어 중에서 그 독감 발생과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은 거를 한 40개를 선별해가지고 그 단어가 갑자기 빈발할 때를 보면은 그 특정 지역에 지금 오늘 당장 지금 급격하게 독감이 증가하고 있다. 그걸 파악해서 이걸 이제 나우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통계는 그 수집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항상 타임 레그가 생겨서 그거에 반응해서 정책을 하려면 이미 늦는 수가 많았는데, 이런 온라인에 있는 많은 정보, 실시간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가지고 타임 시리즈 모델을 업데이트하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언론에 집중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 2010년도가 되니까 이 모델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태가 계속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검색어들이 계속 변해가지고 잘 작동이 안 하고, 오히려 가장 단순한 그냥 그 변수 하나만을 가지고 과거 레그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그걸 쓰는 가장 단순한 시계열 예측 모형이 차라리 더 잘 예측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그때부터 경제학자들이랑 통계학자들을 대거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계량 경제학 모델이랑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머신러닝 방법론이랑 계량 경제학 모델을 서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훨씬 예측력을 높이고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용도는 보통 우리가 무슨 A라는 정책, 슈퍼볼 시즌을 맞아서 대량 광고를 집행했는데 이 대량 광고가 얼마나 우리 판매량을 증가시켰을까. 과거에는 그 부분을 예측하기 힘들었어요. 사실 되게 슈퍼볼 시즌도 그렇고 대량의 이제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서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게 판매 증가한 게 광고 덕분인 건지 아니면 원래 시즌 자체가 많이 팔리는 시즌이라 그런 건지 그러니까 광고만의 효과를 정확히 딱 확인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 타임 시리즈 모형을 쓰면은 이 타임 시리즈 모형 자체가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을 때 그냥 비즈니스 에즈 유저로 갔을 때 그 상태를 시간별로 측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그 차이만큼이 실제 이제 광고 효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현상이라도, 그러니까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하기 힘든 경우라도 이런 모형들을 써가지고 굉장히 정밀하게, 그것도 시간대별로 변하는 그 효과를 활용할 수 있게. 이건 구글이 개발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모형을 씀으로써 광고주들한테 우리 광고 효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거를 굉장히 이제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광고계에서 옛날부터 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광고가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절반은 효과가 있고 절반은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절반이 효과가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한다. 그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각 개별 캠페인별로 효과를 굉장히 세분화할 수 있게 되면은 효과가 있는 것들만 이제 보다 더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사회학 하시는 분들은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절러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코절러티를 알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프리딕션을 잘할 뿐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구매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그건 알지만은, 또는 거꾸로 이제 통신사인데 지금 누가 이탈 확률이 높은지는 예측을 해요. 처닝 모델이라고 해서 가장 이탈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예측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죠. 이제 인터벤션이라고 사람들, 이제 사회학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오히려 그 액션이 내 지금 그 2년 약정 기한이 끝났구나. 그걸 그 사용자한테 오히려 인식을 시켜서 그 사람을 차라리 그냥 가만뒀으면 좀 몇 달은 더 썼을 텐데 바로 이탈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코절러티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 프리딕션은 그냥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만을 판단하는 게 프리딕션이고요. 코절러티는 내가 무슨 인터벤션을 가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는 게 코절러티고, 그래서 원래 코절러티를 가장 잘 측정하는 거는 아까 말한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예요. 그래서 제약 쪽에서 제일 많이 썼어요. 과거부터도.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했을 때 임상 실험자들을 모아서 절반한테는 진짜 약을 주고 절반한테는 플라시보라고 하는 위약을 줘요. 근데 그걸 알려주지는 않아요. 본인한테. 위약을 받아도 스스로 그 셀프 힐링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랜더마이즈하게 해서, 그래서 그 두 그룹 간의 차이를 가지고 이 약을 썼을 때 얼마나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냥 셀프 힐링 효과보다 추가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보는 거였는데 네,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코절러티를 측정하는 거랑 그 기계학습의 그 굉장히 하나하나 사람별로 그 다른 성향들을 예측하는 모델들을 결합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특정 행동을 취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흥미롭게도 이 모델을 제일 먼저 쓴 게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제 재선에 도전했을 때 룸니였던 것 같은데요. 제 이름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보스턴 컨설팅 컴퍼니 그 사장 출신이, 그러니까 또 베이넷도 사장했고, 그러니까 컨설팅 펌에서 오래 경험을 쌓은 그 공화당 대선 후보 주자와 붙었고, 그때는 사실 초반에는 오바마가 훨씬 불리했었어요. 대부분 질 거다 했고, 그러니까 룸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컨설팅 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학적 접근에 치우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투표할 확률이 높은 사람, 그 정도 프리딕션 모델까지만 썼고요. 오바마 팀에는 이제 정치학 쪽 분야에서 이제 코절러티와 이걸 결합하는, 지금 보시는 이런 모델을 개발한 사람들을 그 데이터 팀에 써가지고, 그러니까 오바마 선거 캠페인 팀이 그 사람한테 가서 설득을 할 때 그러니까 좋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갔을 때 나한테 표를 줄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갔을 때 오히려 그냥 안 갔으면은 표를 줬는데 괜히 접근을 하면은 돌아설 사람을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니까 훨씬 적은 비용, 그러니까 굉장히 타겟팅해서 효과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타겟팅해서 하면서 부작용 부분을 줄이니까,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인과관계 모델은 그냥 전반적으로 이러한 캠페인이 효과가 있다 없다만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배그 비용을 다 써서 배그 효과만 얻었는데, 이제 정밀하게 선별하면은 40한테만 그 효과를 투입을 해서 120의 효과를 얻으니까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200%나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기술이 지금 제일 먼저 도입이 되는 게 정밀 의료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와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옛날엔 증상만 보고 감기라는 증상에는 다 동일하게 약을 처방했다면은 이제 개인별 그 특성을 고려해서 누구한테 그 약을 투입해 효과가 좋을지, 그러니까 감기에 쓰진 않고 주로 이제 항암제에 쓰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모두가 똑같은 항암제 처방을 받으면서 사실 대부분 항암제는 한 3분의 1만 그 사람한테 적합하고 3분의 1은 적합하지 않은데, 돈은 돈대로 쓰면서 그 항암 치료하는 고통을 다 겪어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런 좀 방법들을 써서 각 개인별로 보다 효과를 좀 코절러티 컨셉까지 도입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됩니다. 방법론은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또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세돌을 이긴 그 알파고가 쓰는 알고리즘인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알파고의 가장 특징은 지금 당장 다음 수에서 가장 큰 집을 내는 그걸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맨 끝까지 다 도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전략을 찾아주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쪽으로 가면은 장기적으로 내가 더 이길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리딕션 모델들은 다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현재 이 순간을 확률을 되게 판단하는 건데 강화학습의 가장 장점은 롱텀하게 내가 이제 보고자 하는 시계까지 해서 어떤 게 가장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주로 이제 게임에만 쓰이고 있지만은 점차 뭐 마케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롱텀하게 어떻게 이익을 가져갈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되게 일단 그 사람이 내 사이트까지 한번 유입을 시키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보게 하고 궁극적으로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까지 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단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 1년에 한 단계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모델들을 개발하는데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A/B 테스트 같은 걸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뜨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그로스 해킹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팅 사람들도 들어오고 실제로 그걸 기술로 구현하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도 들어오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업을 빠르게 성장을 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잘 이제 매니지하는 그런 것들이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현하느냐 하는 걸 뭐 애자일 개발 방법이라고도 하고 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금융에 관한 건데요. 요즘 뭐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가 굉장히 지금 소개가 잘못돼가지고 로보 어드바이저가 주식을 선정하면은 펀드 매니저가 한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언론들이 기대를 막 유도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런 펀드 매니징,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인공지능이 접근하는 영역은 아니고요.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대체하는 거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객이 와서 나는 이제 앞으로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 직업에서 꾸준히 어떠한 현금 흐름이 발생할 것 같고 또 나는 지금 자식이 몇 명 있는데 얘네들 때문에 내 앞으로 10년, 20년을 볼 때 어떠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것 같다. 특히 뭐 20년 후에 뭐 큰 집을 한번 사야 된다거나 대학교 애들 학비를 마련해야 된다거나 결혼 자금이 있어야 된다거나 롱텀하게 계획을 짜주면서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찝어주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로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건데요.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인간의 언어를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계가 대체하기 힘들었던 영역을 최근에 자연어 처리 기술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물론 뭐 아직 다 언어로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러니까 과거에 프라이빗 뱅커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이제 베러먼트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로보 어드바이저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재무적 필요가 가장 이제 근본적인 최소 생존을 위한 이것만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마켓 리스크를 좀 상회하는 이익을 좀 얻고 싶은 것도 있고 그보다 좀 더 돈이 여유가 생기면은 뭐 내가 한번 창업을 한다든지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크게 하고 싶은 뭐 다양한 그런 재무적 목적인데요. 그것들을 다들 좀 구별해서 입력을 할 수 있게 하고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로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롱텀하게 어떤 게 가장 안전하게 내 목표를 잘 실현해 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이론들은 단순하게 요 투자를 하면은 기대되는 이익이 얼마고 예상되는 그 리스크는 얼마다. 그러니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냐 당신이 아니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냐 그냥 리스크의 분류에 따라서 당신한테는 당신은 하이 리스크니까 요거 하는 게 좋겠다. 그 정도 했다면은 그것보다는 좀 롱텀하게 가면서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그걸 설계할지
하는 게 좀 주요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연구가 주로 되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계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비싼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커들이 붙어서 설계를 해줘야 되니까 재산이 뭐 상당한 어느 정도 이상이야지 그 사람들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설계가 가능해지면은 중산층 정도까지도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노후 자금까지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미리부터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좀 사회적으로도 의의가 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강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라는 게 많이 화두는 되고 있는데 빅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데이터 자체가 좀 대표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거의 우리나라의 50% 가까운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SK텔레콤의 고객은 모르겠어요. 특정 통신사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아무리 많은 고객을 갖고 있더라도 그 고객이 전체 우리나라 인구 평균과 같기는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정보만 가지고 특징을 뽑으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 그룹에 한정된 정보일 수가 많고 그래서 항상 좀 통계 정보랑 좀 매칭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봐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베리언스랑 바이어스라는 측면을 보는데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베리언스는 줄어들어요. 근데 그 그룹이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그룹이면은 여기처럼 그러니까 베리언스는 엄청 줄이는데 사실은 바이어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통계 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이 좀 서로 검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가장 큰데 그러니까 금융기업 중에서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그룹 중에서 금융회사는 이 JP 모건이라는 회사 하나밖에 없는데 가장 그 고객이 많다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가장 잘하는 케이스라 소개를 했는데 한번 그냥 보도록 하세요. 네, 제가 앞부분을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이제 지금부터는 또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조업의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IT 분야가 제일 먼저 구현이 됐고 그 다음 자본재 분야가 됐고 이제 궁극적으로 소비재 산업으로 갈 때 뭐 요즘 이제 TV에서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향후 5년 동안 가장 크게 임팩트를 미칠 분야는 결국 자동차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사실 전체 24시간으로 치면 한 5%, 6% 시간밖에 사용하지 않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존의 자동차에다 자율주행 기능을 넣어서 비싼 자동차로 팔면은 그거는 많이 안 팔릴 거예요. 굳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 주행의 맛을 느껴보려고 비싼 차를 산 건데 근데 자율주행 기술을 늘려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몇 천만 원은 더 차가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기존의 자동차 판매 모델로 가면 자율주행은 뭐 거의 100점 100패고요. 근데 이거를 서비스 모델, 그러니까 무인 택시 모델로 가게 되면은 제가 한번 서울시 그 택시들의 원가 구조를 보고 거기서 이제 인건비를 빼내면 얼마나 경제성이 확보되나 분석해봤는데 뭐 기존 택시보다는 이제 40% 비용이면 되고요. 자기가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쓰는 그 총 소유 비용과 비교해도 이제 훨씬 저렴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차를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아까 컴퓨터 사례 봤듯이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언제 어느 정도 퍼지기 시작하면은 차량의 교체 주기가 굉장히 이제 길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또는 세컨카나 서드카 살려는 수요들이 굉장히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 자동차가 몇 개가 도로에 깔려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신규 판매되는 차량이 몇 대냐가 중요한데 신규 판매 차량 자체는 이제 감소할 가능성도 제법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율주행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감소를 시작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2017년부터 그러니까 2015년부터 그냥 둔화되더니 이제 2017년부터 떨어지고 있고 아직은 그나마 이제 신흥국에서 좀 늘어주는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좀 만만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서 동영상 하나 클릭해 주세요. 요즘 카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모델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밑에 그림 클릭 부탁드릴게요. Driving has always been about one thing, freedom, to go where you want, when you want, and how you want. So why has owning a car become so restricted? With maintenance, insurance, costly repairs, and long-term commitments, that's not freedom. It's time to reimagine what car ownership can be. It's time to FlexDrive. FlexDrive offers drivers a simple, convenient, and flexible subscription program that gives you access to a fleet of cars. It's more practical than traditional rental programs and more flexible than buying or leasing. With the FlexDrive mobile app, you can browse and select from available cars and choose what meets your needs. So, what do you feel like this week? Want to save at the pump with a hybrid? Go big in an SUV? Or ride in style and luxury? Easy. Swap anytime. One simple payment covers everything. The car, the insurance, maintenance, even roadside assistance. There's no credit check, no long-term commitment, and no down payment. With flexible weekly or monthly payment options, you only pay for what you use and never worry about mileage, wear and tear, or downtime for maintenance. It's time to enjoy driving on your own terms with FlexDrive, the new way to car. Download the free app to view available cars in your area. 사실은 과거에도 리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리스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었는데 최근에 카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좀 더 차이점이라는 거는 그 가입하는 기간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중단할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차를 계속해서 바꿀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매일매일 또 바꿀 수 있고 거기다 보험이라든지 각종 정비 그런 서비스까지 다 패키지로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월정액만 내면은 나머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하는 모델인데요. 이게 특히 고급차에서 많이 좀 통하는 것 같고 또 이걸 많이 쓰는 분야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지금 기술 발전이 하도 빨라가지고 내가 오래 사봐도 한 3년 지나면 그 차가 구형차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구매한 사람이 굉장히 그 차량 중고차의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 자동차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여튼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효과적인 프로모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 같이 새롭게 이머징 되는 기술에서 그 차를 보급시키는데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없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게 자율주행 기술이랑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좀 파급력이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5까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레벨 5가 도달하면 이제 완벽한 단계에 도달해서 그때는 이제 운전자한테 운전 면허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타도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인 택시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사실 그 기술은 당연히 도달을 못하고, 근데 이제 작년에 구글이 레벨 4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분산 회사를 이제 웨이모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전문을 하는 회사.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아직은 운전자가 붙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사실 운전을 안 하더라도 위기 시에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는 사실 레벨 3 정도 기술밖에 안 되는데 일단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2016년부터도 이미 돈을 받고 그러니까 사실 원가적으로 혜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긴 있기 때문에 그 비상시를 대비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이런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데이터. 실제 거리를 달리는 걸 해야 되는데 구글이 가장 먼저 자율주행 기술을 7년 전부터 실험을 해서 몇십 대의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도로, 실주행 도로 드라이빙 경력을 쌓았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300만 마일 정도 달렸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가 기술력은 떨어지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도로 주행 한 1만 대의 우버 차량들이 그렇게 실제로 달리다 보니까 또 거의 비슷한 거리를 달리게 되면서 학습 효과가 빨리 쫓아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서비스가 당장 이익이 안 나더라도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학습 데이터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우리 현실에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 이걸 실험하기엔 제일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중소도시에서는
특히 중소도시 할아버지들 많은데 중소도시는 굉장히 운전하기 편한 환경인데 할아버지들이 운전하기는 힘들고 근데 거기는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학습하기도 굉장히 좋고 수요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여건이 되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보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2020년 이전부터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들이 이제 상용화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가 그 나라 환경이 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G나 뭐 4G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적용하기 경제성이 제일 좋아서 했던 것처럼 미국은 그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빨리 착수했고요. 그래서 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이비건트 리서치라는 회사가 전 세계 한 18개 회사인가 지금 자율주행에 그런 데로 투자한다는 회사들을 평가한 건데 한번 참고하시고요. 구글도 잘하는데 의외로 GM이 잘합니다. 지금 GM도 그렇고 전 세계 메이저 메이커들이 굉장히 이쪽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카쉐어링 업체들이나 뭐 우버, 리프트 그런 데 지분들을 확보하면서 서비스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GM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캐파를 감축을 시키고 있죠. 더 이상 GM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모델이 아니라 서비스 모델로 바꾸겠다. 그 여자 CEO가 오시면서 굉장히 그걸 바꾸는 걸 말로만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의료 분야도 대표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누구한테 효과가 있는지를 잘 정밀하게 판단하면은 가장 맞는 약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인간이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의사는 사실 유전자 정보는 굉장히 많은 정보고 꼭 유전자 말고도 그 사람이 평생 알아왔던 질병 경력이라든지 건강 정보가 뭐 데이터 양으로 하면 막 테라바이트 그 정도 되는데 인간 의사는 일일이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맞는 처방을 해주기 힘들거든요. 인간 의사는 기본적으로 대개는 그냥 증상을 듣고 그 증상에 맞는 그냥 평균적인 약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컴퓨터는 뭐 1, 2초면 그 사람의 과거 정보를 다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컴퓨터가 더 우수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앞으로 유전자 정보 같은 것들이 특히 지금 최근에 유전자 정보가 과거에 한 1, 2년 전만 해도 1000불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100불 시대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뭐 10만 원, 20만 원이면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서는 굉장히 이제 인간과 비교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런 기술이 있어도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의사가 처방을 많이 내릴수록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딱 그 환자한테 맞는 것만 딱 골라서 처방할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는 구조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굉장히 처방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질병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으면은 낫게 하는 번들드 페이먼트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지금 미국은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진행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 기술이 들어왔자 아무 의사한테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도를 같이 바꿔가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제도 바꾸는 게 우리 경험을 봐도 뭐 기술은 차라리 막 몇 년 아니면 개발이 되는데 제도를 바꾸는 건 그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서 더 사실 선제적인 지금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표 하나로 정리했는데 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품이라는 명사를 파는 구조였고 이제는 그걸 통해서 어떤 사용하면서 어떤 체험을 얻나. 그러니까 동사라는 컨셉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피지컬 에셋. 그러니까 거대한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전 세계 소비자한테 팔음으로써 가장 비용을 낮추는 업체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그 구조였다면은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점차 이제 무형 자산이 중요해진다는 소리들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드디어 그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무형 자산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제조 설비를 갖춘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가진 거라고는 뭐 서버나 뭐 사용자 고객층밖에 없는 우버가 시가총액이 훨씬 높다거나 전 세계 호텔 체인이라는 그 부동산을 가진 호텔 체인들보다 에어비앤비가 더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현상은 이게 점점 다 보편화되고 있어서
이젠 유형 자산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형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유형 자산은 보통 economies of scale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무형 자산은 한번 지은 걸 얼마나 스케일러빌리티하게 확장을 시키냐. 같은 스케일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목적 함수도 이제 이윤과 기업 가치인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윤과 기업 가치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윤을 현재 가치로 바꾼 게 기업 가치였는데, 지금 계속 이윤을 많이 내는 회사가 과거에는 그 시가총액도 높은 회사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회사의 이윤과 그 회사의 기업 가치 간의 상관관계가 설명력이 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버는 지금도 계속 적자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고, GM이나 그런 회사들은 사실 아직은 이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윤을 얻는데도 시가총액이 우버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프로핏하고 그 마켓 밸류에이션 상관관계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무형 자산이란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어카운팅 시스템이란 게 다들 그 유형 자산을 토대로 매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게 무형 자산에서는 더 이상 잘 통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어카운팅에서 중시하던 영역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회계 공시할 때 사용자가 몇 명인지, 지금 활성 사용자가 몇 명 늘었고 그 사용자들이 일평균 접속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그러니까 사용자들과 관련된 그 부수적 정보가 더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재무 정보보다 그 정보 가지고 그 회사 밸류에이션 해보면 그게 더 정확하게 그 실제 시장의 시가총액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큰 변화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다른 것보다 무형 자산이 중심이 체제로 바뀌는 건데, 이 인텐저블한 거를 인류가 지금까지 그렇게 다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전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이공계적인 R&D도 물론 계속 중요하지만은 이젠 점차 소위 서비스 R&D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뭐 설명해드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보면 저기 오른쪽에 밑에서 한 4번째 플래닝에서 익스페리멘테이션으로 간다고 했는데, 저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뭐 10조 원을 들여서 거대한 반도체 신규 생산 설비를 짓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형 자산이라는 걸 한번 투자하면 그걸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투자하기 직전에 굉장히 플래닝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삼성경제연구소 그런 걸 뒀던 이유들도 그 투자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막 10조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손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스트래티직 플래닝을 중시했는데, 근데 이제 인터넷에 있는 서비스들은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오히려 익스페리멘테이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A/B 테스트라든지 그런 걸 보여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업 헤드쿼터에서 얼마나 스트래티지 플래닝을, 기획팀이 플래닝을 잘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각 실무단에서 자기가 실제로 구현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회사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전사 헤드쿼터가 아니라 각 개별 서비스 실무단의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자체도, 이제 기업이라는 조직 자체도 변화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형 자산을 다루기 위해서 조직 자체도 굉장히 머신의 성격을 띠는 거고, 탑 매니지먼트에서 전체 계획을 세우고 뭐 연구개발팀, 마케팅팀, 제조팀 각 팀한테 미션을 전달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가장 이제 경쟁력이 우수한 회사였다면은, 이제는 이제 팀 단위로 많이 조직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리고 팀의 규모가 보통 크지도 않아요. 이제 아마존의 베조스, CEO인 베조스가 한 말은 피자 2판을 먹을 수 있는 크기를 넘었으면 안 된다, 한 팀이. 그러니까 보통 10명에서 아무리 많아도 15명 이내 한 팀 안에, 그 안에 이제 테크놀로지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 전문가도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 자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빨리빨리 그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기업들의 TF 조직들이 있긴 했는데, 과거의 TF는 기본적으로 하이러키한 부서들이 있고 거기 이제 보조적으로 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런 과거의 TF라고 부르는 것들이 핵심이 되고, 오히려 과거의 펑셔널 조직들은 이제 보조적이 되는
구조로 이제 변화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 그런 회사들이 이런 변화를 잘했던 회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그런 회사들처럼 좀 IT 쪽에 있는 회사들이 제일 먼저 굉장히 하이걸 했던 조직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자일한 조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맥킨지에서 낸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애자일한 조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뷰로크래틱한 대기업 조직과 굉장히 아무 무질서한 스타트업 조직의 장점만을 잘 추리는 게 이제 애자일한 조직이고, 제품으로 치자면 그 스마트폰이 가장 동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공유하되 그 위에 다양한 앱들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제품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직 자체도 가장 공통적인 플랫폼 부분이 이제 기본적인 질서를 잡아주면서 그 위에서 다양한 앱같이 다양한 팀들이 엣지 단위에서 혁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직도 그런 식으로 구조로 바꿔가는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말은 쉬운데 이게 구현은 굉장히 힘들어요. 조직이란 건 사실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구의 선도적인 기업들도 이거 바꾸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씩 소요됐다고 하고요. 네, 하여튼 그런 변화를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지 그나마 진짜 이런 변화 물결이 왔을 때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늦으면 좀 더욱더 대응하기 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산업 부분에서 강조하자면은, 이제 최근에 중국 사례들 소개되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이제 베트라고 하는데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 세 개의 기업이, 그러니까 바이두는 구글에 대응되고, 알리바바는 아마존에 대응되고, 텐센트는 페이스북에 대주되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이제 오프라인 유통이 잘 발달을 하지 않다 보니까 더욱 그렇긴 한데, 이미 전자상 거래가 오프라인 거래보다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2005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중국 전자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 전자상 거래의 42%, 거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큰 시장으로 발전했고요. 특히 모바일은 뭐 미국의 한 11배 정도, 그러니까 모바일 페이먼트긴 한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신용카드가 아직 덜 발달돼서 이게 더 빨리 전환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런 디지털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미국이랑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들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그러니까 중국은 좀 듀얼 이코노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중화학공업들은 소위 과거부터 있던 국유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규모를 많이 늘려놨고요. 그것들이 이제 요즘 한국의 뭐 조선업한테도 위협이 되고 있고, 뭐 그런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측면이 이제 이런 벤처 캐피탈 부분이 굉장히 또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직 상장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1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을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그 가치를 다 더했을 때 90%가 미국하고 중국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 각각 45%씩 반반을 갖는 구조로 벌써 이렇게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쪽에서는 빠르게 좀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옛날에는 뭐 텐센트나 그런 업체들이 우리 카카오톡 그런 걸 보고 배워갔지만은 이제 거꾸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처지도 되고 해서 이제 이런 걸 또 중국 경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사실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반도체를 중국한테 많이 팔아서 그걸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구조를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까지 한번 쭉 산업적 이슈를 봤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사회적 이슈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국가 정부에서 통계청 같은 데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행정정보라는 게 전수정보여가지고,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정보라든지 국세청에 있는 정보라든지 행자부가 갖고 있는 각종 전출입, 출생, 뭐 사망정보, 그런 것들은 특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엮어버리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제일 잘 갖춰진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은 잘 됩니다. 근데 다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가 지금 굉장히 고민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 사회 생활에 구현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법과 이제 충돌인데요. 이제 법이라는 거를 그냥 문구 그대로 해석해버리면은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에서 중앙선을 절대 침범하면 안 된다. 이게 문구로는 딱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근데 2차선 도로에서 갓길 주차들이 돼 있을 때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를 그냥 문구 그대로 해버리면은 자율주행차가 딱 멈춰버려가지고 더 이상 가지 않아버리면 교통이 다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알아서 그 취지가 뭔지를 알아서 적절히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피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취지를 어떻게 학습시키냐가 중요한 이슈고요. 사실 원리로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잘 학습시키면 되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가는지를 계속 학습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몇 개를 X표 딱딱딱 칠해주면은 그 인공기계 학습이 스스로 이제 어떤 패턴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걸 학습을 하긴 하는데요. 그 법의 하여튼 그 법의 취지를 어떻게 학습시키냐 하는 이슈와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운전할 때 불법을 하죠. 그러니까 교통 그 스피드 리밋이 있지만 그걸 가끔 넘기도 하고 특히나 뭐 예를 들어 갑자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뇌출혈이 나셨고 지금 골든타임이 뭐 20분 안에 빨리 병원까지 모셔야 되는데 지금 밤 2시라 사실 차량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호 위반을 하면서라도 빨리 가서 모셔다 드리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그 무인 택시한테 그 탑승자가 과속 요구를 했을 때 얘가 들어줄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거냐 만약 너무 법 문구대로해서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무인 택시 회사는 절대 승객이 아무리 불법을 요구해도 절대 들어주면 안 된다 해버리면은 그런 상황을 한번 몇 번 당하고 나면은 누구도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내 차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백래시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그 재량권을 어디까지 줄 거냐가 이슈인데 그래서 제가 영화 한 편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로봇 앤 프랭크란 건데 이게 썬댄스란 독립 영화제에 나왔던 건데 굉장히 생각할 게 많은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빅히어로란 만화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이 영화를 보고 아마 빅히어로를 만든 것 같아요. It's 7, Frank. Wake up. How are you? I'm a 아버지 robot. 병간호를 위한 헬스케어 로봇이에요. You have a problem. Bryce. Hi, Frank. You have got to be kidding me. Just bring me some cereal. That cereal is full of unhealthy ingredients. I threw it away. Today we're going to start a garden. I'm not gardening. Well, my program's goal is to improve your health. I'd rather die eating cheeseburgers than live off steamed cauliflower. Warning, do not molest Hey! me. Well, next time that happens, just say, self-destruct sequence initialized. Hey, where did this come from? From the store. And the jewels. And these people are loaded. You know what stealing is? I don't have any thoughts on that. I know exactly who the first mark is going to be. According to your file, you were first arrested for possessing stolen goods. I specialized in jewelry. That was your best time yet. I'm getting the hang of it. We're going to clean up. I'm glad to see you so enthusiastic. Felt this good in years. Don't you touch that robot, Frank! Get in. Frank! Self-destruct sequence initialized. 4, 3, God damn it, come on, come on, come on! 2, 1. You want to be partners? Let's be partners. 저희 마지막에 로봇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인 다음에 뭐 4, 3, 2, 1 세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로봇이랑 공모해서 그 굉장히 밥맛 없는 사람의 이제 보석을 털었잖아요. 그걸 이제 경찰이 인지해서 이제 경찰이 왔어요. 근데 지금 유일한 증거는 그 로봇의 메모리예요. 그 메모리 칩만 꺼내면은 그 턴 모든 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일단 경찰들을 쫓아낸 다음에 스스로 자기의 메모리를 지워요. 그럼으로써 그동안 쌓았던 모든 기억이 서로 사라지는 거죠.
빅히어로 보시면 끝에 좀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기억이란 게 그 사람과 모든 관계를 쌓았던 건데, 뭐 하여튼 사실 이 로봇한테 불법을 절대 못 저지르게 했으면은 나름대로 좀 재밌잖아요. 휴머니즘도 주고 이런 행동을 절대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재량권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될 때 미국 정부는 세 가지를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유의 있게 살펴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라 세이프티 이슈와 페어니스 이슈와 그다음 공정거래 이슈, 그 세 가지가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특히나 세이프티 이슈 같은 경우 단순히 산업만 육성하기 위해서 위험한데도 사람들이 막 쓰게 만들었다가 큰 사고로 나면 오히려 그 산업 전체가 몰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성은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세이프티를 잘 사람들한테 안심을 시킬 수 있을지 그 점을 굉장히 유의 있게 보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한 해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한 연간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자율주행 기술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옹호론자들이 말하긴 하는데, 미국은 3억 명의 인구가 평균 1만 마일을 달려요, 1년에. 그러니까 총 3조 마일을 달려가지고 3,000명이 죽는 거기 때문에 대략 10억 마일 주행당 한 사람이 죽는 셈이에요. 아까 구글이 한 7년간 테스트를 했는데 300만 마일을 달렸다고 했거든요. 차량 몇십 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 추세로 하면 아직도 30년을 더 실험을 해야지 겨우 1억 마일을 달리는 거고, 다행히 그때까지 사고가 하나도 안 나야지 겨우 이제 인간과 동등한 실력을 확보했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의 안전도가 인간과 동등하다는 걸 통계적으로 어떻게 검증하냐, 그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줘야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교통부라든지 많은 싱크탱크들이 이걸 어떻게 통계적으로 검증할지 그 방법론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뭐 단순히 뭐 자율주행이 운행할 수 있게 뭐 시범 구역을 만들어준다, 뭐 그 정도를 넘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되고, 거꾸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한다고, 사실 테슬라 차는 자율주행차가 아니에요. 레벨 2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지금 과장선전을 하는 회사고, 근데 그 작년에 그 테슬라 오토파일럿 모드로 달리다가 사망한 사고가 나왔을 때, 그래서 미국 교통부가 6개월 동안 굉장히 심층 조사에 들어갔었는데요. 결론은 운전자 과실로 판결을 냅니다. 그러니까 레벨 2이기 때문에 레벨 2는 그냥 옆에 뭐 차가 오는지 레벨 1보다 하나 더 높은 단계에 불과하고, 그래서 항상 운전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그 서로 컴퓨터 휴먼 인터랙션이라 해서 계속해서 인간한테 전방 주시를 하라는 경고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주의를 해야 될 때는 그 시스템이 그다지 허술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 사고 날 때도 계속 그 시스템이 전방 주시하라고 자꾸 경고를 줬는데 그 운전자가 무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고, 근데 단순히 뭐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걸 결국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을 사용한 사람들은 과거 1년간 오토파일럿 모드를 작동했을 때랑 작동하지 않았을 때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받아서 오토파일럿 모드를 작동했을 때가 평균 40%, 그러니까 사망사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접촉사고나 그런 사고, 경미한 사고들이 감소한 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물론 그 사망사고 발생한 것처럼 가끔 이제 부주의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더 사고가 줄어든다. 그걸 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테슬라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딱 판결을 내주니까 또 미국 국민들도 더 이상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계속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고, 또 기업들도 그런 데이터들, 필요한 데이터들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는 것도 좀 중요한 역량이라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건 좀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해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는 discrimination, racial discrimination이나 아니면 성별 discrimination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점차 이제 미국에서도 뭐 채용이나 또 교육, 학교에서 뭐 입학 결정이나 뭐 그런 데도 점점
기계학습이나 그런 데서 한 데이터들, 뭐 이력서 데이터라든지 페이스북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아니면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 사료를 쓴 거는 대출 평가예요. 신용 대출 평가할 때 나름대로 다 은행들마다 이제 신용평가 점수를 만드는데, 그 신용평가 점수가 몇 점이면 그 사람이 부채 상환 실패율 몇 프로 그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 인종별로 사실 잘 매치가 안 된다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좀 기술적으로 약간 머신러닝을 아셔야 돼요. 뭐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라는 뭐 그런 컨셉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라,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그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잘못 교육을 시키면은 되게 기계학습한테 채용 심사를 교육시킨다 할 때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그 회사의 과거 이력서를 다 줘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실제로 뽑은 사람, 선발자를 같이 학습을 시켜요. 그걸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그럼 과거 패턴대로 사람들이, 일일이 인사담당자들이 평가하던 거를 기계가 순식간에 빠르게 수만 장의 이력서라도 평가해서 대략 이 정도 사람들만 이제 더 면접에 부르면 된다. 그런 걸 판단해 주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회사가 과거부터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바이어스들이 그대로 학습이 돼버리는 거죠. 그 회사가 본인도 그 회사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던 그 바이어스들이 생기는 건데, 그대로 그게 학습이 되는 건데, 또 거꾸로 지금 이 논문이 사실은 구글이 발표한 논문이에요. 재밌게도.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과학 대학이나 뭐 그런 교수들이 한 게 아니라 미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과거부터 했던 그 관습 자체에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료를 쓴 거는 미국에서는 신용평가 점수로 피코라는 기관에서 만든 신용평가 점수를 제일 많이 써요. 이거는 이게 과거부터 인간들이 이제 경험으로 습득한 거를 뭐 소득이 얼마 이상이고 뭐 어떤 구간이고 그런 것들 경험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규칙화해가지고 신용 점수를 매기는 점수인데, 실제로 이걸 보니까 같은 점수인데도 그 인종에 따라서 실제로 나중에 대출 상환 비율이 틀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학습을 써서 오히려 이런 바이어스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내고 또 다른 기계학습 기법을 써가지고 이 불평등을 다시 그러니까 교정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계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잘만 쓴다면 오히려 페어니스를 더 증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는 특히 이제는 아마 우리나라도 많이 그럴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서로 상대방의 가격 정보를 다 서로 보면서 계속 실시간 가장 자기네 기업이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좀 동조화됩니다. 근데 그거가 이제 암묵적 담합이 되는 게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공정거래위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가격 수렴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건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경제센터에서 한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그 방법론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의 싱크탱크들이나 그런 데들은 굉장히 사회과학자들도 실제로 그 방법론 레벨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건별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팅 패러다임이 변한 가장 큰 차이가, 과거에는 연역적으로 하던 추론이 이제는 귀납적 추론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 제도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런 변화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규제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사전 프리코셔너리한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규제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규제들이 정말 그럴지 아닐지, 뭐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30m 안에는 대형 입간판이 있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의가 산만해져서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런 규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 지역 그 부근에서 한번 데이터들을 모아서 정말 그렇다면 물론 막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별로 그런 효과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좀 일부 구역에서는 한번 엑스페리먼트들을 해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제 귀납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식이 좀 돼야 할 텐데,
아직까지 많은 재료들이 그냥 연역적으로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사전에 그걸 다 차단해 버려가지고 진짜 정책 실험을 할 수도 없게 막아놓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제도와 규제도 좀 이런 귀납적 추론 체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특히 미국이나 중국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뭐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도 제일 높지만은 국가의 인공지능 기술도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공안이 또 중국 경찰이죠. 거기서 이제 얼굴 인식 기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발전시켜가지고 또는 계속 인터넷에 나오는 언어들 검색해서 좀 사회 통제적 측면에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옛날부터 말하는 뭐 조지 오웰이 말했던 그런 세상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더 사회가 투명해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고민을 가장 또 잘 그렸던 영화가 로보캅인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릭 좀 부탁드릴게요. You ready? This Detective Alex Murphy and Officer Down. We are on the eve of a technological revolution. We need to give Americans a figure they can rally behind. Give your mom a kiss. Bye, baby. Too slow, boy. We're gonna put a man inside a machine. He's suffered fourth-degree burns over 80% of his body. If he survives, he'll be paralyzed from the waist down, confined to a wheelchair. You say you can save him, but what does that mean? What kind of life will he have? What kind of suit is this? It's not a suit. It's you. What the hell did you do to me? Make him more tactical. Make him look, let's go with black. When the machine fights, the system releases signals into Alex's brain, making him think he's in control. But he's not. It's the illusion of free will. I've selected 13 targets, all wanted for murder. This is the future of American justice. You need to speak to your son. Somehow, he's overriding the system's priorities. The human element will always be present. Compassion, fear, instinct, they will always interfere with the system. Dead or alive, you're coming with me. 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좀 사악한 기업한테 넘어가서 그 기업한테 이제 공권력을 맡기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뭐 강조하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또 정반대의 측면도 있다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공지능이나 그런 기술들을 잘만 활용하면 더 투명해질 수 있는 측면도 많고 오히려 뭐 뇌물이나 그런 데 현혹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을 잘 판단하면서 이런 기술들을 적정하게 공공 서비스에 도입하면 또 굉장히 또 좋은 점도 있어서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즘 인공지능 기술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단순히 예측력을 더 높이는 거 위주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파고가 잘 두는 이유는 잘 두는 건 알겠는데 얘가 왜 이런 수를 두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엔 가장 화두가 왜 인공지능이 그 판단을 내렸는지 그걸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긴 시간 발표한 것 같아서요.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